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그래서 실제로 의뢰 상황에서 뭐 어떻게 좀 그런 마음 챙김을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네, 그 마인드풀리스가 뭐 핫한 거는 이미 뭐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가 돼서 뭐 구글 트렌드에서도 사실은 이제 검색을 해보면 뭐 계속 이제 그런 관심사가 많은 걸 알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 마음챙김 관련한 워크숍들도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연예인들도 이제 마인드풀리스를 열심히 연습을 해서 울브린도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케이티 페이리가 제가 봐서 제가 들었었을 때는 그 양극성 장애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강하늘 배우님도 열심히 마음 챙김을 열심히 연습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울브린은 아마 마음 챙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마음 챙김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걸까? 그래서 그거부터 좀 이론적인 것부터 생각을 좀 해본다면 이제 보통 그 MBSR에서 그 존 카bat-진이 얘기한 게 특별한 방식으로 의도를 가지고 현재 이 순간에 비판단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보통 마음챙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챙김은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를 내가 마음챙김을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과 여러 가지 것들을 어쨌든 그 판단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는 거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은 보통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의도성.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마음 챙김을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제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이 이렇게 방황하는 거를 내버려 두지 않고 뭐 실제 내가 그 마음 챙김을 해야겠다라고 의도를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어쨌든 현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생각, 감정, 감각에 머무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쨌든 비판단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생각, 감각을 그냥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걸 마음챙김이라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이제 궁금했던 게 그러면 이제 명상과 마음챙김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좀 궁금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명상은 일단은 그 마음을 훈련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 기법을 통칭하는 거를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상에는 한 가지 방법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제 호흡이나 만트라나 촛불 등 이게 한 가지 자극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거는 집중 명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마음 챙김처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관찰과 통찰을 통해서 보는 통찰 명상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 굉장히 또 핫한데 이렇게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과 자비를 증진하는 그 자해 명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트라라는 그러한 뭐 이렇게 그 단어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초월 명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은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명상에. 그래서 통찰 명상과 유사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마음 챙김은 사실은 명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능력 혹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에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거는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언제는 어쨌든 현재를 계속 자각하고 깨어있는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은 그 특정한 형식보다는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느끼는 감정, 생각, 감각에 깨어 있고 이거를 관찰하는 능력 및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존카바치는 명상은 일종의 마음 챙김을 하는 능력을 키우는 일종의 체육관 같은 거고 실제로 마음 챙김은 그 근육을 실제 생활에서 쓰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비숍 같은 사람은 명상은 일종의 방법론이고 마음 챙김은 그거를 통해서 도달하는 상태 혹은 능력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명상과 마음 챙김의 차이가 이렇게 있어서 어쨌든 각자의 특징은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 수련이 뭐 명상이 될 수는 있는데 사실 근데 모든 명상이 마음 챙김은 아닙니다. 그래서 명상이 마음 챙김보다 더 넓고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다음에 명상은 약간 그 형식을 갖춘 훈련의 개념이고 그다음에 마음 챙김은 훈련이면서도 동시에 그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술과 그다음에 내가 어쨌든 나의 그 마음 상태를 그 오롯이 관찰할 수 있고 비판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인지행동 치료가 최근에 이제 삼동향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서 보통 이제 액트랑 DBT랑 MBCT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세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결과적으로 마인드풀리스를 굉장히 강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생각과 감정을 예전에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그거 자체를 없애거나 바꾸려는 것보다는 사실은 생각과 감정에 대한 그런 나와의 관계와 기능의 변화를 통해서 사실은 조금 더 유연하게 행동 선택을 넓히는 게 초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동형 인지행동 치료들에서의 마음 챙김들을 다 강조를 하는데 그 각자의 역할들이 조금씩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동형 인지행동 치료에서의 마음 챙김의 의미는 일단 첫 번째로 비판단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거를 강조하는 게 공통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현재에 집중하는 거를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의 중심화라고 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과 사실을 구분해서 거리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내가 뭐 망했다는 생각을 했었을 땐 사실 실제로 망한 거라기보다는 내가 망했다고, 내가 망했다는 생각을 지금 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서 어쨌든 거리를 두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동형 인지행동 치료에서 마음챙김의 치료적인 효과를 보자면 일단은 이거를 통해서 정서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서 뭐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기보다는 선택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인지적인 유연성을 증대를 해서 생각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기술을 습득하는 그 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보통 저는 DBT를 하니까 이제 보통 DBT에서 자해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자해라는 행위도 사실은 내가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제 겪지 않으려는 일종의 회피의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경험적 회피를 감소시키고 그래서 마음 챙김을 통해서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기보다는 노출을 통해서 그 감정을 견디는 힘을 기르는 거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액트에서는 주로 이제 수용 전념 치료에서는 이제 인지적 탈융화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을 사실로 이렇게 딱 융합이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어쨌든 분리를 하는 거를 돕고 그걸 통해서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MBCT에서는 이제 우울증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자기가 부정적인 사고 패턴이 시작이 될 때 이를 자각하고 빠져나오는 거를 강조를 하고 DBT에서도 이제 이후에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DBT에서는 이제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일단은 그 근본적인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거를 다스리기 위한 핵심 기술로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각 치료의 차이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BT에서는 근데 이제 코어 마인드풀리스 스킬이라고 해서 핵심이라는 거를 강조를 하거든요. 왜 하필이면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요게 이제 그 DBT 스킬 트레이닝 그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24주로 되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처음에 마음 챙김을 한번 하고 하나를 하고 또 마음 챙김을 하고 하나를 하고 또 마음 챙김을 하고 하나를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마음 챙김을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마음 챙김을 DBT에서 강조를 할까? 왜냐면 모든 DBT 기술의 기초가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쵸 이제 저는 소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 ADHD 아이들이 많이 싸워서 외래에 오는데 이제 ADHD 아이들이 너 그 친구랑 왜 싸웠어 하면 너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야 하면 대체적으로 다 안 싸운다고 하거든요. 이제까지 막 여전히 싸울 거예요 선생님 하는 애 친구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싸운다, 안 싸우겠다고 해놓고서 바깥에서는 계속 싸우는 행동이 반복이 됩니다. 예, 사실 저희가 그쵸. 맨날 이렇게 쇼핑을 안 해야겠다고 하면서도 또 맨날 질러놓고 후회하는 패턴을 왜 계속 반복을 하듯이 도대체 우리는 왜 후회할 것을 하면서도 왜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할까? 왜냐하면 그 DBT에서는 결과적으로 이거를 바이오소셜 시어리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비수인적인 환경을 만나면 결과적으로 자기의 감정 조절을 할 수 없는 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행동 패턴이 반복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DBT에서 그 다른 치료와 차이점은 그래서 DBT에서는 사실 그 문제의 핵심을 그 사람이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 직접적으로 그 내담자한테 기술을 가르치고 그 기술을 반복적으로 연습시켜서 실제 생활에서 그 사람이 그 기술을 자신의 것이 되도록 일반화를 시키는 데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처럼 이제 열심히 이제 이 배달 그릇을 하다 보면은 뭐 무게가 7kg짜리도 머리에 이렇게 일 수가 있는 거겠죠.
다만